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전 세계 안보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FBI 국장이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특히 이 사이버 분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청문회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중국 소나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기억하시죠?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김관진 장관 등 또 과거 사이버 사령부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감옥에 넣고 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무원이 선거 개입했다. 이런 혐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전 정부가 전 정부의 국방 관련한 연구기관을 연구원들을 동원해서 선거 개입한 정황이 감사원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일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미국이 지금 여러 척의 군함들을 이지스함들을 홍해에 띄워놓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작전하다 보니까 미사일이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미 군함이 어제 격침당할 뻔했습니다. 미사일이 없어서. 그래서 최후의 기관포로 예격작전에 나섰는데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어떤 내용이 이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로 우리 군의 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전반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연구기관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사 기밀까지 넘겨주었는데 이들이 작성해 우리 국방정책에 적용한 보고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가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과 토론회 준비 등을 불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1월 31일 공개한 부패 행위 신고 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이다 김윤태 원장은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모 씨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청탁을 받은 김 원장은 카이다 책임연구원 A씨와 B씨, 센터장 C씨, 실장 D씨 등을 이재명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하고 이들의 캠프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에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공약 문서 양식으로 각종 공약을 만들어 이재명 캠프에 전달했는데요. 이들이 작성한 공약과 대선 토론 자료에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던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내용,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카이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6개월 후에 적발돼 공직선거법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김 원장 해임,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태 원장은 자신들은 기밀을 유출한 바가 전혀 없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감사원과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이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채워지며 상식과 반대되는 보고서들을 쏟아내며 우리 군의 정상적인 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는데요. 이번 기회에 카이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편향 인사들에 대한 정리 작업,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카이다예요. 고려대 근처에 있어요. 이 카이다는 국방연구원, 그러니까 국방부의 싱크탱크고 이 연구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방부 이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 체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이런 상황 같으면 카이다의 이 연구 결과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이다가 무기 체계 구매, 개발 이런데 거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다 출신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예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송영선 의원이라고 정말 이 21세기에 참 보기 드물게 비례대표를 2번 연속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와일드한 그런 분이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도 카이다 연구원 출신이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계속 이제 정치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백승주 박사라고 있었어요. 그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방안보 분야 스승이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굉장히 밀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국방부 차관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김윤태인데 이 김윤태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국방개혁실 책임 선임 행정관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국방부로 다시 카이다가 아니고 국방부로 가서 국방개혁실장을 했어요. 차관복급이죠.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카이다 원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카이다 원장 간 직후 그해 3월 한 달 후에 이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 공약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듣고 즉시 그 밑에 있는 자기 핵심 어떤 그 라인들을 가동을 시켰겠죠. 그럼 또 이 핵심 라인들은 또 여기 줄 잘 서면 또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치권하고 줄을 닿아서 출세를 하는 이 라인은 좀 없어야 된다, 이 공무원 사회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자기들끼리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선 토론회, 선거 공약 등등 자료를 쫙쫙 제시를 한 거죠. 자, 이런 거 과거에 감옥에 넣었던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에 압력을 넣어서 댓글 작업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더 센 거죠. 댓글 작업이야. 정말 뭐 이 여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공약, 대선 토론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이 명분, 이런 게 정말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지났으니까 처벌은 안 돼. 라고 하는 참 이 법도 희한한데요. 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빨리 뭔가 부담감을 떨치고 마음껏 행동하려고 하면은 이 부정선거, 선거법 관련해서는 빨리 털어내는 게 좋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6개월만 한 거죠. 저는 이 국민들이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법은 6개월이 뭡니까? 6개월만 어떻게 밝혀냅니까? 그래서 선거법은 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자들 처벌하죠. 그렇지만은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무원 정치적 의무 위반했죠. 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관용차 사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뭐 군인들 관용차 사적으로 운영한다고 얼마나 욕 많이 하고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만나러 인천 가는데 계속 관용차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런데 또 이 사람 전임의 카이다 원장은 그 똑같은 차를 탔는데 주유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연비가 이 사람이 탈 때보다 연비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특정 기간 중에 체어맨인데 체어맨 특정 기간 중에 1리터에 1km밖에 안 다닌 특정 기간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관용차 썼다고 하고 그 관용차 주유 카드를 자기 사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카이다가 전 정부 들어와서 정말 기가 찹니다. 국방연구원 신입 직원 4인 군사 지식 없어도 입사 가능해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국방연구원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아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국방연구원이 잠깐 스톱 하고 딱 해서 보고서 쫙 작성하면 이게 끝. 이렇게 완전히 결정권을 가진 국방연구원에 군사 지식 없어도 가능해요. 전 정권 때 어마어마하게 홍보했어요. 국방연구원의 여성 파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군대 안 갔다 와도 괜찮아요. 와, 기가 차죠. 예를 들어서 김윤태 같은 사람이 지금 국방연구원장 통계학 전문가예요. 그러면 이 군사적인 식견을 가지고 통계를 적용해야지 아무것도 안 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숫자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컴퓨터로 그냥 돌려버리지.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국방연구원을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취임한 지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왜 아직도 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난 국방연구원 때 공군에서 우리 전자전기 필요해요 하니까 전자전기 필요 없어 라고 소요검증 불필요 냈습니다. 왜냐? 방산업체가 카이가 그때 카이 사장은 완전히 그냥 청와대 수석급이었죠. 김조원 조국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갔던 자가 김조원이고 카이 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야 그거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 이제 엄청나게 파워 있는 슈퍼 파워가 카이 사장이니까 그럼 그게 맞춰서 또 왜? 또 자기 출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입맛에 맞는 우리 한국 전장 상황에는 전자전기가 필요 없어요. 와, 저 기가 차죠. 북한이 저렇게 많은 전자장비를 가지고 레이더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쪼고 있는데 전자전기가 필요 없다. 기가 차죠. 그리고 SM-3 미사일 필요 없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탄도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SM-3 필요 없고 이거 SM-3 만들려고 하면은 한 10년 걸리니까 그 말은 뭐냐? SM-3가 10년 걸린다는 게 아니고 정조대왕급 다 만들고 그 정조대왕급 전부 개량하고 했을 때 이제 1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ADD에 전화 걸어 봅니다. 우리 LSAM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10년. 그러면 LSAM 해야지. LSAM 가지고 SM-3 같은 이런 상승 단계 저기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부 정권과 방산업체 여기에 입맛에 맞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경항모 전단이 3축 체계 반드시 필요하다. 경항모 가지고 무슨 응징보복을 합니까? 경항모에 벙커버스터도 못 들어가는데 경항모에서 이함하는 F-35B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대량 응징보복 3축 체계를 합니까? 이런 자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적어와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명분 제시해서 갖고 와 하면은 거기에 딱 맞춰서 갖고 가는 이런 자들 정말 물갈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흥분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대상으로 가공할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정부와 연결된 해커들이 유사시 미국의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 인프라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초대형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인프라 내에 자리를 잡고 대기 중이라고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현재 시각 1월 31일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미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해커들은 공격할 때가 됐다고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순간 미국 시민과 공동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피해를 입힐 준비를 하며 미국 인프라에 자리를 잡아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정치, 군사 관련 목표물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사시 미국 전역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해 민간인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파이어세일이라 불리는 이 같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영화 속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사회 인프라 공격 전술입니다. 교통 시스템은 물론 금융망과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기관과 에너지 그리드를 장악 또는 통제하고 최악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해 엄청난 물리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들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까지 겨냥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와 시민들과 주민들을 침묵하게 하고 강압하고 위협한다. 나는 미국인들이 이런 위험 위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이버전 능력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기존 슈퍼컴퓨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언제든 미국과 서방 세계의 사이버 공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사이버 위협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게는 그야말로 국가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당국이 과연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중국이 지금 뭐 딱 세팅은 다 해놨고 자 시작해 하면 바로 그냥 미국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격 준비에 마쳤다라고 FBI 국장이 해당 청문회에 출석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능한 게 중국이 최근 이 양자 컴퓨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세계 최초로. 뭐 제가 이런 분야의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분야를 또 심층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그냥 단적으로 슈퍼컴퓨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가 10,000년 정도 걸리는 계산을 이 양자 컴퓨터는 그 똑같은 문제를 200초 만에 푼다는 거예요. 현재 가장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인데 10,000년 걸리는데 그걸 200초 만에 해내는 게 양자 컴퓨터다. 자, 그럼 뭐냐?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그 비밀들은 암호로 다 이렇게 막아져 있죠. 그 암호를 푸는 게 슈퍼컴퓨터가 들어가서 이 암호를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게 10,000년 걸리는 걸 얘는 중국의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해낸다는 거니까 전 세계 이 양자 컴퓨터가 못 풀 어떤 그 방호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푸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1차적으로 신호등, 교통체계 이런 거 마비시켜서 혼란을 끼치고 2차적으로는 금융 마비시키고 3차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그냥 멜트다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대혼란 야기시키고 이런 준비 다 돼 있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암호화폐, 이건 또 이 어떤 그 전산적인 암호로 이루어진 가상화폐 아닙니까? 이런 거 양자 컴퓨터가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들 전부 다 우리 거로 만들자 해서 그 비밀번호 다 풀어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는 그거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중국에게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 사이버전을, 이 사이버 역량을 특정 정당이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놨죠. 이 정치에 개입했잖아. 하고는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의 사이버 어떤 파트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놨죠. 근데 우리 사회는 고도로 전산화된 사회예요. 이런 고도로 전산화된 사회일수록 사이버 방호 시스템이 아주 치밀하고 강력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 무너뜨려 놨어요. 완전히 우리 사회는 중국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냥 뭐 버튼만 누르면 그냥 확 쏟아지는, 무너지는, 깨지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경각심이 없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고 중국이 우리를 왜?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일일이 요격하는 황당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월 30일 이지스 구축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전투를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함대공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유형의 어리석은 전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1월 30일 야간 홍해상의 선박과 미 군함을 향해 여러 발의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한 발은 미 구축함 지근 거리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CNN이 현지 시각 1월 31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정부 고위 관료 4명을 인용해 후티가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이 지난 화요일 밤 미 구축함 그레블리함에서 1마일 거리 안쪽까지 접근했으며 근접 방어 기관포 펠링스 CIWS에 의해 겨우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CNN의 관련 사실을 폭로한 관료들은 예전에는 아무리 가까이 접근해도 8마일 밖에서 미사일을 격추했다라며 후티 미사일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블리함은 알레이버크급 브라이트-2A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취역한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96셀의 수직 발사기에 SM-3 미사일과 SM-6, SM-2 미사일, ESSM 등의 방공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2달 넘게 진행된 방공작전에서 많은 수의 미사일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가 사용한 대함미사일은 이란의 누르 계열 순항미사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마하 1.4로 가속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레블리함 지근 거리에서 요격된 미사일은 군함 측면 약 3초 거리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총괄 책임 연구위원인 톰 카라코 박사는 미 군함이 사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공급은 분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무한정 캐치볼 놀이나 할 여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러다 정말 미 군함이 홍해 위의 타워 22가 되어 다수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또 벌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찔한데요. 96셀의 이 수직 발사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ESSM 같은 4, 50km 날아가는 이런 요격 미사일은 하나의 이 발사대관에 4발이 들어가요. 쿼드팩으로. 그래서 뭐 100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썼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이 펠링스 20mm 기관포, 이걸로 최종 요격을 한 겁니다. 이게 최종 요격 체계예요. 최종 요격 체계. 3초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보이죠? 쑥 날아오는데, 여기 있는 이 장병들은 얼마나 그냥 긴장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전혀 없고, 이제 딱 요거 하나, 20mm 기관포, 요거 하나만 믿고 지금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3초 앞에서 겨우 요격해냈다라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카라코 박사는 왜 캐치볼이라고 하냐? 아무 의미 없이 공 날아오면 공 잡고 또 공 던져주고 또 잡고 공 던져주고, 뭐 이거 캐치볼 아닙니까? 야구에서. 그거 하지 말고 들어가서 미사일 쏘는 원점을 파괴를 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역량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계속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으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 기관포로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또 이 카니함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 카니함도 지금 드론 여러 대가 들어온 것을 요격을 했는데, 지금 몇 시간 전이에요. 거기는 정말 황당하게도 SM-6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격했으면 됐지. 아니, 드론 그거 진짜 몇백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걸 100억짜리 미사일로 요격을 했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SM-2, ESSM 이런 거 다 썼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100억이 넘는 SM-6를 쏴가지고 지금 이 상황처럼 기관포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겁나니까 SM-6라는 100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쏴서 싸구려 드론을 요격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원점 타격에서 아예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고 물어보니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그럼 우리에게 전쟁하라는 거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뭐라고 하니까 그럼 나보고 이혼하라는 거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누르 지대함 미사일 이런 걸 이제 이란이 줬고, 이 종말 단계에 마하 1.4로 들어오는데 초음속이죠. 이런 걸 기관포 하나, 그것도 20mm 기관포 하나로 요격하는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게 지금 미군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2000년 10월 10일,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 부두에 있던 미 구축함 콜을 예멘의 반군이 자폭 보트를 보내서 이렇게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때 미군이 19명 죽고 39명이 부상당했어요. 이때 미군은 어떻게 했냐? 이들의 그 기지들, 이 세력들을 완전히 그냥 공습으로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관련자들 전부 체포해서 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미국은 어떡하냐? 그냥 가만히 캐치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 날아오면 글러브로 공 잡고. 그런데 지금 글러브가 다 헤어져서 잡을 수 있는 글러브가 없어 맨손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미국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